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이례적인 폭등이다라고 기사들은 대서특필을 한 상황입니다. 전전일에는 미국 증시는 또 유례 없는 폭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공황 이후의 최대 낙폭이었다고 하는데 이 큰 미국 증시가 하루는 대폭락, 하루는 대급등이 일어났습니다.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궁금했는데 롤러코스터 장세의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움직이곤 있는데 배당락인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크진 않은 수준이고요. 변동성만 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 반등이 눈에 띄는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거의 없고요. SK하이닉스만 2% 정도 올라가고 삼성전기 등 그동안 많이 밀렸던 전기전자 업종들 지금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체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특히나 카지노, 지금 면세점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상승이 보입니다.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 역시나 오늘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락 효과를 미국 증시 상승이 지금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면서 시장은 지금도 오르고 있긴 한데 이슈는 여전합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슈 내년으로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인 이슈들, 연준 이슈도 있고 중동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 진행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4분기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시장은 그럭저럭 버텨주지만 이후의 시장 그리고 내년도 시장은 쉽사리 점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2018년도 폐장까지 오늘 그리고 내일 단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정리 잘 해야 되겠죠?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올해의 마무리 그리고 내년도의 이야기까지 함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을 앞두고 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1.2포인트 오른 97.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하락한 뒤 12월에 반등했는데 기준값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개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 협상단이 중국 관리들과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 1월 둘째 주에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대로 무역 협상이 성사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미중 간 대면 협상이 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사업이 오늘 착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동을 오가는 GTX-A 노선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GTX-A 노선은 파주와 일산, 삼성과 동탄 등 모두 83.1km 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지금보다 이동시간은 최대 80%까지 단축될 전망입니다.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 세 모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입과 허위신고 혐의로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 모녀는 최근 9년 동안 260여 차례에 걸쳐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등 1000여 점, 1억 5천만 원어치를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르고 있긴 한데 오름폭 거의 반납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 지금 1포인트 정도밖에 오르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다시피 장중 2035포인트 고점이고요. 장중에 2022포인트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딱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기관이 지금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나오고 있는데 4,274억 원이나 지금 기관이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무려 3,776억 원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도 659억 원, 그동안 열심히 사던 연기금이 오늘 배당락일에 맞춰서 659억 원이나 지금 쏟아냅니다.
투시는 106억 원 사주고 있고요. 개인은 하락, 그리고 지금 보합권 장세에서 3,056억 원 사주고 있는데, 특히 오후 들어서 개인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게 배당락일이면 장 초반에 배당 관련주들을 비롯해서 종목들이 조금 밀립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올라간다라는 속성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지수는 지금 오후 들어서도 그렇게 쉽사리 움직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1,197억 원 정도 지금 사주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 부근 상승인데,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좋습니다. 3% 가까이 올라오는데 삼성전자는 보합, 강보합 수준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상승해서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현대차 오늘 살짝 조정 나오면서 12만 원, 500원 정도 이탈해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47% 올라가고 있습니다. LG화학, SK텔레콤, 포스코, 한국전력 모두 하락하는데, SK텔레콤은 장 초반보다 지금 많이 낙폭을 회복했는데, 아무래도 배당 관련주들, 대표적인 배당주들로 알려져 있는 SK텔레콤 장 초반보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지수 흐름, 지금 종목 흐름 좋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오늘 12만원대 다시 회복하고요. 삼성물산도 지금 1,000원 상승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대표적인 배당주들이죠. 금융 관련주들도 오늘 낙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5%, 3%대. 현대모비스 19만원 회복이 안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지수 지금 상승하긴 하는데 상승폭이 미미합니다. 669포인트대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급등 흐름도 가져갔습니다. 676포인트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미국 증시가 5%대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 조금은 더 가벼운 코스닥 지수가 쉽사리 올라갈 것 같은 지금 포지션을 줬는데 바로 뺐습니다. 668포인트까지 빠졌고요. 현재 그 포인트 부근에서 670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가 더 이상 밀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양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지금 지수 누르고 있고요. 개인은 2,275억 원 사줍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투신이 팔고 연기금은 37억 원 삽니다. 외국인이 1,167억 원 강하게 오늘 매도가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95% 지금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라젠 소폭 상승하고 CJ-ENM 상승폭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좀 괜찮게 움직이던 CJ-ENM이 상승폭 모두 반납하면서 다시 20만원 밑으로 내려왔고, 포스코캠텍, 바이로메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HLB,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빠지는 가운데 코롱티슈진 1.22%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셀트리온 제약. 일단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셀트리온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셀트리온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급락입니다. 컴투스, 아난티 빠지는데 아난티는 3.75%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SK머티리얼즈 3%씩 올라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고요. GKL, 파라다이스 올라가고 있고, 면세점 관련주들 호텔신라를 비롯해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2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급반등이 나왔다. 유례 없는 반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5%를 지금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네, 말씀 그대로 역사적 반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 자체도 사상 최대이기도 하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연말 소비, 11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있었던 연말 소비가 전년 대비 5.1% 증가하면서 최근 6년 내 가장 높은 소비 증가세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심리를 압박해왔던 미국 경기마저 나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발 리스크, 연준 의장을 교체한다, 지무부 장관을 교체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서 신뢰한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진화되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통화 정책 그리고 경제 주체가
유지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안도감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 급락 장세에서는 쿼드러플 리칭데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그리고 24일에는 반장만 열렸고 연말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타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연말 수급 공백으로 긍정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연말까지 코스피를 비롯한 미국 증시가 좀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시장에는 뭐 급락할 때, 급등할 때 큰 영향을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영향을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전처럼 글로벌 경기가 좋고 기업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은 다 같이 오르고 악재가 있다면 좀 다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과 같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유동성이 더 강하게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좀 시속 게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좋은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쪽은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급등, 미국 증시 급반등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 분위기 반전은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배당락 한 40포인트 정도를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는 부분들이 좀 그때만큼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코스피 2000선 지지력을 확인했고 그리고 2050선 회복 여부 좀 지켜보신다면 단기적인 반등 탄력이나 강도가 조금은 가셔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거래일 오늘, 내일 이틀 남았다고 올해는 보이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스피 2300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에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좀 그 속도나 강도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더 나빠지는 상황보다는 조금은 악재가 그리고 불안한 심리들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스피 2300 회복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유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메리트도 높고 가치주 성격이 강한 반도체, 증권, 화학 업종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019년에 들어서면서 2019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예상되는 디스플레이, 화학, 그리고 의류, 여행, 소프트웨어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분간은 코스피 2000에서 2050선 단기 박스권 등락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50을 회복하고 2100선을 회복하면서부터는 코스피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시고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유효한 측면이고 내년 상반기에 지금 회복 측면은 조금 더뎌지긴 했지만 여전히 밝은 전망도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미국 증시 어제 보신 분들은 참 우와라는 이야기밖에 못 하셨을 정도로 급등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단 뭐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가서 미국의 그 12월 25일 전후한 크리스마스 시즌에 헐리데이 시즌에 그 소매 판매, 소비자들의 지출 이런 것들이 최근 6년 사이 가장 강한 증가세들을 보였다라는 게 가장 직접적인 반등의 촉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그런 것보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중에 특히 이제 뭐랄까요, 장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투자자들이 최근 미 증시의 급락 속에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노리다가 어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저가 매수 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으면 과거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한 분기,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해서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상인 경우가 총 20차례 있었다고 해요. 이런 20차례 있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 그리고 1973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1년이 지난 다음에 대부분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각 분기 대비 지난해 폭락이 시작되던 시작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주가 상승률의 평균을 살펴보면 플러스 15.9%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한 분기에만 10% 이상 폭락했다 하더라도 그 뒤 이어지는 세 분기 동안 이 하락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예외는 있죠. 2000년대 초반 그리고 1974년, 73년 같은 그런 사례들은 분명히 연속해서 1년이 지난 다음 보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가가 강하게 올랐고요. 특히 그 3년을 주가가 폭락했던 시점 그때 당시 주식을 3년 보유했던 경우에는 이 평균 성과가 34.8%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록하고요. 또 그 20번의 경험 중에서 딱 한 번 2000년 그때만 수익률이 소폭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정도를 기록했고요.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우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다 추가 하락을 할 거라고 공포에 젖으면서 그 증시 격언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주가 폭락할 때는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경험만 살펴본다면 미 증시는 주가 폭락할 때 한 1년 정도 들고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식 사서 손해본 경우가 거의 많지 않다. 이런 과거의 경험들 덕분에 연기금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그 운용 성과를 봤을 때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다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어제 그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건데, 말씀하신 부분 들어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같은 그때 한 번 정도 2000년 초반에는 지금 반등이 거의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왜 그런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예. 이제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꼭 어떤 하나의 단일한 요인만으로 설명이 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굳이 우리가 조금 해설을 해본다 그러면 역시 주식시장의 그 밸류에이션, 다시 말씀드려서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의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1990년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수익 배열, PER이라고 하죠. 이 주가 수익 배열의 평균은 한 16배 정도 전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던 시기 PER이 한 25배, 26배까지 치솟았고요. 그 뒤에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2002년까지 다시 15배 수준으로 주가 반토막이 순식간에 나버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이번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그 고점을 보더라도 한 1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 주가가 이제 거기서부터 10% 이상 빠지면서 현재 14배 밑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1990년 이후 주가 수익 배율 평균이 한 16배 정도라고 본다면 현재 주식 가격은 이미 역사적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2000년, 2001년 당시에 미국 정보통신 거품 당시에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거품이 아직 덜 빠진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서 또 운도 없었던 게 주식시장 조금 회복되려 그러던 2001년 9월에 동시다발적인 테러 공격을 받으면서 경제가 또 한 번 쇼크를 받으며 주가가 폭락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2000년 당시가 어떻게 본다면 한 1년이나 3년 정도 주식을 들고 가면 폭락할 때 그때 주식을 사서 그 뒤에 수익을 개선시키고 회복되는 그런 과거 경험들에서 빗나가는 유일한 예외가 됐던 이유는 역시 주식 가격이 너무 비쌀 때 사는 것, 특히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레벨보다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싸게 거래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1973년도 또 예외입니다만 그때는 뭐 바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쇼크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뒤에 중동 전쟁이 발발하는 가운데 제1차 석유 위기가 발발하며 물가가 급등하던 역시 그러니까 부정적인 외부 충격이 가해졌던 시기, 운이 없었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미국은 뭐 앞으로 어떤 외부 충격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일단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고 제쳐두더라도 밸류에이션 레벨만 본다면 2000년 때처럼 주식시장이 길게 빠지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조정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투자자들이 어제 있었다, 좀 부각됐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격적인 매력 측면에서 2000년대보다 지금 평균적인 가격을 보자면 상황을 놓고 보자면 그때보단 지금이 그래도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주가 폭락하면은 뭐 경기 나빠지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주가가 폭락하면서 경기가 같이 나빠지고 이런 건 없나요?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게 좀 연관이 약한데요. 미국은 전체 소비자 가계의 그 전체 자산 구성 중에서 주식과 또 주식 관련돼 있는 뮤추얼 펀드, 뭐 ETF에 대한 투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특히 그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401k 블렌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해서 장기 보유할 때 과세 이연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 많은 개인들이 주식에 몰두하고 또 주식을 비중을 늘려놓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2000년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주식 가격이 연이어 지속적으로 폭락해버리는 경우가 출현할 때는 이게 소비 심리의 악화로 연결되고 또 이 소비 심리의 악화가 경제 전체의 성장 탄력을 둔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유발시키는 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의 여건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그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경제의 전체 펀더멘털을 흔드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일들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게 금융시장의 여건 또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이제 오늘 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의 발표 상황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아직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는 아주 건조한,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여건들이 아주 탄탄하니까 그러겠죠. 더 나아가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12월 미국의 이 연휴 헬로데이 시즌에 소매 판매가 아주 급격히 증가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본다면 소비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탄탄한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어떻게든 요 최근에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조정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게 정책 당국이 조금만 관리를 하고 대응만 해낸다면 아직 충분히 시장의 반등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은 갖춰져 있다라고도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얘기 같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돼도 아직까지 100포인트가 안 되고 있는데 미국은 쓸 돈이 참 많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연준의 역할론이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준 역할론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1998년 8월에서 9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미국의 아주 대형 헤지펀드였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이라는 약보로 더 유명한 펀드인데요. 이 LTCM의 파산 사태로 인해서 연쇄적인 금융시장의 파산 리스크 또는 금융시장의 어떤 패닉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시 그린스펀이 이끌고 있던 미 연준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또 그 금리 인하 한 번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자 연속적으로 특히 그 정례회의도 아닌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정책금리를 3번 연속 인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금융시장을 살리고 또 더 나가서 그 뒤 2년에 걸친 호황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뭐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그렇게 전격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만큼의 카리스마와 또 그런 판단을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캐릭터, 지난 한 1년 동안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이렇게 확대시켰던 사실 그 주범이 파월 의장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그가 보여왔던 매파적 특성을 한순간에 버리고
그냥 미안합니다. 금리 인하할게요.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최근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59%입니다. 최근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이 2.5%잖아요. 결국 2년 만기 국채금리가 2.59%라는 것은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이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끝났다. 향후 2년 사이에 정책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적어도 채권시장에는 훨씬 우세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퇴조됐다. 더 나아가서 이제 1월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1월 열리는 FOMC 또는 그 FOMC 이전에 연준 멤버들의 주요 언론기관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매파적인 태도들을 점점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취해 나간다는 면 워낙 지금 연준의 어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쳐있고 또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금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되고요. 물론 이번에 주가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제는 지난 한 1년 동안에는 연준의 어떤 액션이 나올 때마다 금융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면 이제 이런 채권 시장의 예상 흐름들만 놓고 본다면 연준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매파적 태도들을 수정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높아져 있고 이 기대를 부응한다면 충분히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연준의 태도 변화 징후가 보이는지 여부 더 나가서 특히 주식도 주식입니다만 채권금리 단기 채권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좀 짧게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더 갈 것이라고 염두해 두고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게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 볼러틸리티는 한번 누군가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데 한번 방아쇠를 당기고 또 그 변동성이 그 뒤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낳았던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진정되기보다는 좀 더 그 변동성이 이어지는 특성을 지닌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